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복수하는 딸 제1막 장례식의 여자 제1화 무너진 삶의 끝에서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검은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초라한 장례식장. 낡은 타일 바닥 위로 들이친 빗물이 구두굽을 적셨다. 이수아는 남편 강준호의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영정 속 준호는 평소처럼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도 생경해. 수아는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는 수아,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라며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가. 다 끝나긴 뭐가 다 끝나. 네 인생이 끝났지. 뒤에서 들려온 가시돋친 목소리에 수아의 어깨가 움츠려들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준호가 남긴 사업빚과 앞으로의 평판이 더 걱정인 듯 보였다. 준호가 저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근본도 모르는 고아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결국 복덩이는커녕 재앙만 몰고 왔어. 안 그러니?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7년이었다. 시장통에서 식당 일을 하며 준호의 뒷바라지를 하고 시댁 식구들의 온갖 모욕을 견뎌온 시간이 준호가 하던 소규모 유통사업이 휘청거릴 때마다 수아는 자신의 잠을 줄여가며 부족한 돈을 메꿨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재앙이라는 단어뿐이었다. 어머니, 준호 씨. 가는 길이에요. 제발. 누가 네 어머니야? 준호 죽었으니 너랑 우리 집안은 이제 아무 상관없어. 장례 끝날 필요도 없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장례식장 비용도 아까우니까. 박 여사는 수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복도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젖은 바닥에 수아의 무릎이 닿으며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조문객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다. 시댁 장남인 강태욱은 그 틈을 타 준호의 유품함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준호의 죽음은 그저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 혹은 기회일 뿐이었다. 수아는 빗물이 들이치는 장례식장 입구 계단에 주저앉았다. 검은 옷은 이미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 20년 전 고아원 앞에 버려졌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준호 씨.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때였다. 세차게 내리치던 빗소리를 뚫고 묵직하고 거대한 기계음들이 장례식장 주차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라이트의 강렬한 빛이 수아의 시야를 가렸다. 한 대, 두 대, 끝을 알 수 없는 검은색 세단 행렬이 마치 장엄한 함대처럼 장례식장을 포위하듯 멈춰섰다. 모든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일제히 내렸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인간띠를 만들었다. 장례식장 안에 있던 조문객들과 시댁 식구들이 창가로 몰려들었다. 뭐야, 누가 오는 거야? 저 차들 신화그룹 로고 아니야? 대한민국 1위 기업이 여기 왜? 강태욱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다. 가장 중앙에 멈춰선 거대한 리무진의 문이 열렸다. 금색 배지를 단 비서실장이 우산을 받쳐들었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차도현, TV 뉴스와 경제 잡지에서나 보던 거물 중의 거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냉혹한 승부사로 불리는 신화그룹의 회장이 그곳에 있었다. 그의 구두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수아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수아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가 뿜어내는 기세가 너무나도 강렬해 숨이 막혔다. 박 여사와 강태욱은 이미 입구까지 뛰어내려와 허리를 90도로 꺾고 있었다. 회장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제가 준호 형, 강태욱입니다. 차도현은 강태욱의 인사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수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수아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수천억 원짜리 수트가 젖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아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차도현의 거칠고 커다란 손이 수아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그의 손은 의외로 뜨거웠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응축해온 듯한 그리움과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일렁이고 있었다. 찾았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님, 수아의 물음에 차도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나직하지만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내 딸아. 장례식장은 일순간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수아의 시어머니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강태욱은 들고 있던 유품함을 떨어뜨렸다. 차도현은 자신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코트를 벗어 수아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뒤에 도열한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인간의 얼굴을 기억해라. 내 딸이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저들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어줄 것이다. 수아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고아라는 꼬리표가 이 남자의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제2화 가짜들의 몰락. 차도현 회장의 품에 안긴 수아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현실감이 없었다. 평생을 자신을 구박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수아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소름이 돋았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딸이라니요? 이 아이는 그냥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박 여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차도현의 눈빛이 순식간에 맨수처럼 변했다. 고아라고? 차도현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내 딸 차수아를 이 신화의 적통을 감히 고아라고 불렀나? 비서실장 윤재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박 여사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강준호 씨와 이수아 씨의 결혼 생활 7년, 그동안 아가씨께 행사한 언어폭력과 노동 착취, 그리고 신체적 가해의 기록입니다. 우리 신화 그룹 정보팀이 지난 48시간 동안 확보한 증거들이죠. 박 여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강태욱은 도망치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출구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다. 내 딸이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너희는 유산을 논하고 있었지. 차도현은 수아를 부드럽게 리무진 뒷좌석에 앉혔다. 그리고는 문이 닫히기 전 시댁 식구들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오늘부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압류한다. 준호가 남긴 빚, 아니, 너희가 준호를 이용해 빼돌린 신화그룹의 비자금부터 정산해야 할 것이다.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내 딸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나 하나면 족하니까. 차문이 닫히고 거대한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은 고요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향기와 은은한 조명이 수아를 감쌌다. 차도현은 수아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그 손은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인가요? 정말로?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너를 잃어버리고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누군가 너를 유괴해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버렸지. 내가 정점에 서서 세상을 다 가졌을 때도 네가 없는 세상은 내게 사막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이 수아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냉혈한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거물이 오직 그녀 앞에서만 무너지고 있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준호 씨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았잖아요. 수아의 원망 섞인 말에 차도현의 눈빛이 일순간 복잡하게 변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아주 낮게 읊조렸다. 강준호, 그 아이가 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 뒤에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있는지 이제 네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수아가 아니니까. 차는 도심을 지나 거대한 숲으로 둘러싸인 신화그룹의 본가 청운제로 향했다. 그곳은 성벽 같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가 삼엄한 말 그대로 왕국이었다. 리무진이 멈춰서고 수천 개의 전등이 불을 밝힌 저택의 전경이 드러났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허리를 숙였다. 차수와 아가씨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웅장한 외침이 밤하늘을 울렸다. 수아는 차에서 내리며 자신의 손에 쥐어진 차도현의 손을 보았다. 이 손은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전쟁터로의 초대장일까? 그녀의 발걸음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억울함으로 점철되었던 이수아의 인생은 죽었다. 이제 신화의 심장, 차수아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3화 금색 창살의 감옥 청운제. 청운제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숨막힐 듯한 압도감이었다. 바닥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층고 위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박힌 샹들리에가 밤하늘의 성단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차도연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곳은 저택 2층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방이었다. 이곳이 원래 네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차도현이 문을 열며 말했다. 방 안은 온통 파스텔 톤의 우아한 가구들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벽지로 꾸며져 있었다. 28살의 수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소녀의 방 같았다. 네 어머니가 너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직접 꾸몄던 방이다. 소품 하나, 가구 위치 하나 바꾸지 않고 20년을 기다렸다. 수아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화장대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은재 빛과 거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카락, 해진 옷, 그리고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 이 화려한 방과 자신의 모습은 지독하리만큼 이질적이었다. 씻고 쉬거라. 필요한 것은 비서들에게 말하면 즉시 준비될 거다. 내일부터는 신화의 적통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이 산더미 같으니. 차도현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수아는 그대로 침대 위에 무너져 내렸다. 폭신한 침구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장례식장 바닥에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있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점까지 수직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서너 시간뿐이었다. 그때 수아의 손에 쥐어져 있던 남편 준호의 유품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과 함께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은 작은 은색 USB 하나였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방 안에 비치된 최신형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수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두운 조명 아래 초췌해진 준호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수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약속한 그날이 온 거겠지. 준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화면 밖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 연신 주위를 살폈다. 미안해. 7년 전 내가 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고백해야겠어. 나는 차도연 회장의 지시를 받은 감시자였어. 너를 세상으로부터 숨기고 때가 되면 다시 회장님께 인도하는 것이 내 임무였지.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
수아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차도연을 믿지 마. 그가 너를 찾는 이유는 부성애 때문이 아니야. 신화그룹 내부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정당한 후계자라는 명분이 필요할 뿐이야. 너는 그의 딸인 동시에 그가 휘두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죽음은 사고가 아니야.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다는 걸 회장님이 알게 됐거든. 영상의 마지막, 준호는 울먹이며 덧붙였다. 네 방 화장대 밑을 봐. 내가 숨겨둔 마지막 선물이 있을 거야. 수아야, 사랑해. 화면이 꺼지고 수아의 방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홀린 듯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다. 바닥면을 더듬자 작은 틈새가 느껴졌고 그 안에서 낡은 열쇠 하나와 쪽지가 나왔다. 신화그룹 지하 4층 0번 창고. 제4화 첫 번째 사냥감.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어제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차도현이 준비한 최고급 명품 정장을 입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메이크업으로 무장한 그녀는 차갑고 도도한 신화의 공주로 거듭나 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차도현이 조간신문을 보며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수아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싸늘한 눈빛으로 수아를 노려보고 있었다. 인사해라. 내 동생 차용환의 자식들이다. 네 사촌 오빠 차승준, 사촌 언니 차혜진이다. 차도현의 소개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고개를 까닥였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줄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내 딸이라고 우기면 다인가요? 유전자 검사지는 보지도 못했는데. 차혜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녀는 신화그룹 산하 패션 부문의 대표였다. 입 조심해라, 혜진아. 수아는 내 유일한 적통이다. 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원래 수아의 것이었다는 걸 잊었나? 차도현의 경고에 식당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수아는 우아하게 포크를 들어 샐러드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는 차혜진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입을 열었다. 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차 대표님? 뭐라고? 방금 말씀하신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가 지금 이 집안의 서열을 정리하러 온 것 같아서요. 아, 참고로 혜진 씨가 운영하는 패션 부문. 지난달 매출 장부 누락된 40억 원. 그거 어디로 흘러갔는지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차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다. 차도현 역시 신문을 내려놓고 수아를 흥미롭다는 듯 쳐다봤다. 수아는 어제 준호의 USB에서 찾아낸 자료 중 일부를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었다. 준호 씨가 죽기 전까지 조사하던 자료더군요. 신화 패션이 협력업체를 압박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 이거 오늘 오후 이사회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어떻게 그걸? 차혜진이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아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다.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한 명씩 제 손으로 찢어버릴 생각이에요. 그게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죠. 안 그래요, 아버지? 차도연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식당 벽을 울리며 기괴하게 퍼져나갔다. 수아는 차도연의 웃음을 보며 속으로 칼을 갈았다. 준호의 영상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을 보며 기뻐하는 이 남자 역시 남편의 살인범일 가능성이 컸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해졌다. 우선 신화그룹 내부의 적들을 차례로 쳐내며 차도현의 신임을 얻는 것. 그리고 힘이 길러졌을 때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 직접 칼을 꽂는 것. 식사를 마친 수아는 비서들이 준비한 리무진에 올랐다. 그녀의 목적지는 회사가 아닌 준호가 남긴 메모 속 지하 4층 0번 창고였다. 그곳에는 준호가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수아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모든 음모의 결정적인 증거가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복수하는 딸 제5화 0번 창고의 그림자. 신화그룹 본사의 지하 4층은 일반 임직원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금기구역이었다.
수아는 차도현이 내어준 마스터 카드를 키패드에 댔다. 붉은 빛이 초록색으로 변하며 묵직한 강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곳은 문서고가 아니었다. 30년 동안 신화그룹이 처리해온 모든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누군가의 살인 기록, 정관계 로비 장부, 그리고 비밀스러운 감시일지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아는 열쇠를 꺼내 준호가 말한 0번 창고의 문을 열었다. 그곳엔 놀랍게도 낡은 영사기 하나와 의자 하나뿐이었다. 수아가 의자에 앉자 자동으로 영사기가 돌아가며 벽면을 하얀 빛으로 채웠다. 수아, 여기까지 왔다면 넌 이미 신화의 심장부로 들어온 거야. 벽면엔 준호가 직접 쓴 글씨가 나타났다. 그가 죽기 전 수아를 위해 남긴 진짜 유언이었다. 차도현은 너를 왕으로 만들려 하지만 그 왕관엔 피가 묻어 있어. 30년 전 너를 납치해 고아원에 버린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 바로 차도현의 형제들이지. 하지만 차도현은 그걸 알고도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 너를 위험한 아이로 키워내려 한 거야. 그래야 네가 그에게 절대 복종할 테니까. 수아의 손이 떨렸다. 자신을 고아원에 버린 것도, 자신을 찾아내 내 딸이라 부르며 다시 데려온 것도 모두 차도현의 거대한 연극이었다. 창고 뒤쪽 틈새를 봐. 거기에 신화그룹의 진짜 지분율이 담긴 하드드라이브가 있어. 그걸 가지고 윤재민 변호사를 찾아가. 그는 차도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유일한 아군이었어. 수아는 창고 뒤쪽 벽을 뜯어냈다. 그 안에서 은색 하드드라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수아는 느꼈다. 이제 그녀는 차도현의 인형이 아니라 그의 목을 조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런 곳에 사모님, 아니 아가씨께서 계실 줄은 몰랐군요. 윤재민 변호사였다. 평소에 서늘하고 정중한 모습과는 달랐다. 그의 눈빛엔 알 수 없는 갈증이 서려 있었다. 그 하드드라이브 제게 주십시오. 준호 씨가 원하던 건 당신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수아는 하드드라이브를 품속 깊숙이 집어넣었다. 재민 씨, 준호 씨가 나에게 자유를 원했다면 이걸 당신에게 넘기라고 했겠지. 하지만 그는 나에게 직접 이걸 가지고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내 판단은 달라요. 자유는 도망쳐서 얻는 게 아니라 저들을 다 짓밟고 뺏어오는 거니까. 수아의 단호한 말에 윤재민은 멈칫했다. 이윽고 그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다. 역시 준호 씨가 선택한 여자답군요. 좋습니다. 그럼 차도현 회장이 여는 내일 파티, 그곳에서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죠. 제6화 사자의 만찬. 다음 날 저녁 신화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렸다. 청운제의 정원은 수천 개의 촛불과 화려한 조명으로 낮보다 밝았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수화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모두가 그녀를 차도현의 숨겨진 딸로 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차도현은 수아의 팔짱을 끼고 파티장을 돌았다. 오늘 밤 내가 너를 내 공식 후계자로 선포할 거다. 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를 압도해야 해. 수아는 눈부신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아버지. 기대에 부응할게요. 단상 위로 올라간 차도현이 마이크를 잡았다. 수아는 단상 아래에서 윤재민이 건네준 USB를 메인 서버에 꽂을 준비를 했다. 차도현이 공식 선언을 하는 순간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0번 창고에서 빼낸 자료들이 쏟아지도록 설계해두었다. 오늘 나는 나의 자랑스러운 딸 차수아를. 차도현이 말을 잇는 순간 수아가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차도현이 지난 30년간 저지른 탈세, 횡령, 그리고 자신의 조카들을 제거하기 위해 벌였던 살인 교사 혐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타났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차도현은 당황한 기색 없이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기이한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수아야, 잘했구나. 차도현이 마이크를 다시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여러분, 방금 보신 건 제 딸. 수아가 신화의 후계자로서 갖추어야 할 냉혹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준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약점까지 파헤칠 정도로 성장했군요. 관객들은 그 말에 술렁거렸다. 차도현의 능구렁이 같은 대처에 수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 남자,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조차 딸의 능력으로 포장해버리고 있었다. 차도현이 수아의 귓가에 다가와 속삭였다. 아직 멀었다. 내 딸아. 너는 나를 찌르고 싶겠지만 나는 너를 그 칼에 피를 묻히지 않는 신으로 만들 것이다. 수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파티는 그녀의 승리가 아니라 차도현이 쳐놓은 더 거대한 덫이었다는 것을. 제7화 화려한 세장 청운제의 밤. 파티장에서의 반격이 차도현의 쇼로 둔갑한 그날 밤, 청운제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수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눈동자처럼 보였다. 옆자리에 앉은 차도현은 여유롭게 시가를 꺼내 물었다. 수아, 너는 오늘 내게 아주 큰 선물을 주었구나. 내가 키운 사자가 나를 물려할 때 그 사자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는 기쁨을 너는 모르겠지.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테스트였다고요? 제가 당신의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했는데도요. 죄악. 수아, 너는 아직도 선과 악을 논하는구나. 이 세상은 강자와 약자만이 존재한다. 오늘 내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신화의 후계자가 이렇게 독하고 유능하다는 사실이 시장에 증명됐으니까 너는 오늘 내 손바닥 안에서 아주 훌륭한 춤을 춘 거야. 차도현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수아는 그 순간 이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단순한 폭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그가 가진 힘의 근원 자체를 도려내야 했다. 청운제에 도착하자마자 수아는 자신의 방으로 유배되듯 들어갔다. 문 밖에는 이전보다 2배나 많은 경호원이 배치되었다. 차도현은 보호라는 명목하에 수아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수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드레스에 묻은 샴페인 향기가 역겨웠다. 그녀는 화장을 거칠게 닦아내며 울먹였다. 준호 씨, 나 어떻게 해야 해? 저 괴물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방 안에 인터폰이 울렸다. 수아가 수신기를 들자 윤재민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수아는 커튼을 젖히고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 윤재민이 손전등으로 조그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정원 구석에 있는 낡은 석등을 가리켰다. 수아는 감시를 피해 테라스 난간을 타고 정원으로 내려갔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건 오직 하나, 복수심이었다. 석등 아래에는 작은 쪽지와 함께 구식 폴더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청이 불가능한 폰입니다. 내일 새벽 2시 남편분이 사고를 당했던 그 지점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몰랐던 진짜 블랙박스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겁니다. 제8화 브레이크 없는 진실. 새벽 2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북악 스카이웨이의 외곽도로. 준호가 탄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던 그 끔찍한 현장에 수아가 서 있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녀의 코트를 세차게 흔들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안개를 헤치며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신화그룹의 보안팀장이자 차도현의 신복이었던 최상무였다.
최 상무님, 당신이 왜 여기에? 최 상무는 초췌한 얼굴로 수아에게 작은 메모리 카드를 내밀었다. 저는 평생 회장님의 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죽던 날 밤 제가 본 것은 차마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더군요. 아가씨, 회장님은 아가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씨는 회장님의 보험일 뿐입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다. 화면 속에는 준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사고 5분 전의 기록이었다. 영상 속 준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약속대로 수아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신화그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수아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수아의 심장이 요동쳤다. 준호는 차도연과 협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가 수아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준호야, 너는 참 성실한 아이였지. 하지만 수아는 내 피다. 내 피는 절대로 평범하게 살 수 없어. 평범한 수아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 내 딸이 신이 되기 위해선 그녀가 의지하는 마지막 인간인 네가 사라져야 한다.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폰을 떨어뜨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상은 이어졌다. 준호의 차 뒤를 쫓던 검은색 차량이 준호의 차를 가차없이 들이받았다. 준호의 비명과 함께 차가 비탈길을 고르는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추락한 차 앞에 한 남자가 걸어왔다. 화면 속에 나타난 남자의 얼굴. 그는 차도현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시댁 장남 강태욱이었다. 강태욱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준호를 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미안하다 동생아. 차 회장님이 그러시더군. 너만 죽이면 내가 신화 패션의 지분 10%를 가질 수 있다고. 넌 왜 그렇게 잘나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니?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차도현의 설계였다. 강태욱이라는 탐욕스러운 사냥개를 이용해 준호를 죽이고 슬픔에 빠진 수아 앞에 구원자처럼 나타나 무릎을 꿇은 것이다. 딸을 완벽한 복수기로 만들어 자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 그녀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도려낸 것이다. 최 상무가 수아의 어깨를 잡았다. 아가씨,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회장님은 이미 아가씨가 이곳에 온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진실을 품고 다시 세장으로 돌아가 회장님의 목을 딸 기회를 엿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사라질 것인지.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눈동자 속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불꽃이 일렁였다. 슬픔은 이제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도 100%의 사례가 들어찼다. 아니요. 돌아갈 거예요. 수아는 떨어뜨린 폰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신이 되어줄게요. 다만 그 신이 제일 먼저 심판할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해줄 거예요. 멀리서 차도현의 리무진 불빛이 안개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수아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9화 죽은 자의 선불. 북악 스카이웨이의 안개를 뚫고 다가온 차도현의 리무진은 수아의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차도현이 내렸다. 그는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자애로운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밤 공기가 차구나. 수아야, 이런 곳은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수아는 주머니 속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플라스틱의 딱딱한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오열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도현을 보며 생전 처음 보는 해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준호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정말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도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외였을 터다.
하지만 그는 곧 만족스러운 듯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과거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산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법이지. 청운제로 돌아온 수아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의 첫 번째 사냥감은 준호의 숨통을 직접 끊어놓은 시댁 장남 강태욱이었다. 수아는 윤재민 변호사를 은밀히 불렀다. 재민 씨, 강태욱이 지금 신화 패션에서 진행하는 물류 계약 건 그 서류 전부 가져오세요. 그리고 회장님이 강태욱에게 약속했다는 지분 10%. 그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게 손을 써야겠어요. 이미 지급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회장님, 결제만 남았죠? 그 결제 제가 직접 하겠다고 전하세요. 후계자 수업의 일환이라고요. 다음 날 강태욱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수아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준호를 죽였다는 사실을 수아가 알 리 없다고 확신하며 이제 신화 가문의 일원이 된 듯 거드름을 피웠다. 아이고, 우리 재수 씨. 아니, 이제는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나?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렇게 출세할 줄 누가 알았겠어? 수아는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형님, 준호 씨 죽음으로 받은 보상이 겨우 지분 10%인가요? 너무 싸게 팔린 것 같아서 제가 좀 못했어요. 수아는 강태욱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지분 양도서가 아니라 강태욱이 그동안 신화 패션의 자재를 빼돌려 만든 유령 회사의 횡령 내역서였다. 이게 뭐야? 형님이 준호 씨 차를 밀어버릴 때 사용했던 그 검은색 차량, 형님 명의도 아니고 우리 신화그룹 보안팀 명의도 아니더군요. 형님이 세운 유령 회사 명의였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셨나 본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네요. 강태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가녀린 여인이 뿜어내는 무서운 포스에 강태욱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 오늘 오후 검찰이 형님 댁으로 갈 거예요.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요. 아, 걱정 마세요. 박 여사님도 같이 가실 거니까. 두 분이 감옥에서 오붓하게 준호 씨 제사나 지내세요. 이수아, 너 이럴 수 있어? 회장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아? 회장님, 그분이 왜 당신 같은 소모품을 지켜주겠어? 이미 당신이 빼돌린 돈으로 제가 회장님께 비자금 500억을 만들어드렸거든요. 회장님께 당신은 이제 처리해야 할 쓰레기일 뿐이에요. 수아는 경호원들을 불렀다. 질질 끌려나가는 강태욱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수아는 창밖을 보며 준호가 남긴 말을 되새겼다. 차도연을 믿지 마.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강태욱을 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괴물은 자신의 등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복수하는 딸 제10화 뱀의 혀 사자의 발톱. 강태욱과 박 여사의 구속 소식은 재계를 뒤흔들었다. 신화그룹의 새로운 후계자가 자신의 과거 인연을 단칼에 잘라냈다는 사실은 수아를 독한 여자로 각인시키는 데 충분했다. 차도현은 수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수아에게 신화그룹의 핵심 중 하나인 신화건설의 경영권을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수아야, 너는 내 기대보다 훨씬 대단하구나. 사촌들을 제치고 시댁 식구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다니. 이제 네 능력을 더 큰 판에서 증명해봐라.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다. 신화건설은 현재 대규모 재개발 사업 비리로 검찰의 타겟이 되어 있는 곳이었다. 차도현은 수아를 화려한 왕좌에 앉히는 척하며 사실은 모든 법적 책임을 뒤집어쓰고 죽을 대리인으로 세운 것이다. 수아는 그 독배를 기꺼이 받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화건설을 대한민국 1위로 올려놓을게요. 수아는 경영권을 넘겨받자마자 비선 조직을 가동했다. 윤재민 변호사를 통해 차도연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신화건설의 비리를 역으로 이용해 차도연의 최측근들을 하나씩 포섭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식은 잔혹하고도 우아했다.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자는 그들의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해 파멸시켰고, 권력에 목마른 자에게는 차도현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아는 신화건설의 비밀 금고에서 먼지 쌓인 설계도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30년 전 차도현이 자신의 형제를 제거하고 신화그룹의 수장이 되기 위해 설계했던 청운제 지하 비밀 통로의 도면이었다. 도면의 끝부분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살려두지 않는다. 차도현. 수아는 그 통로를 따라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차도현이 30년 동안 숨겨온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진실이 보관되어 있었다. 수아의 친어머니, 즉 차도현의 아내가 실종된 진짜 이유에 대한 기록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수아의 어머니는 차도현의 비정한 경영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수아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다. 차도현은 그녀를 붙잡기 위해 추격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차도현은 아내의 죽음을 은폐하고 어린 수아를 고아원에 버려 마치 납치된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수아는 그 기록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괴물이었구나.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수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제 차도현을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화라는 제국을 그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발겨야만 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까지 간 거냐, 수아야. 차도현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둠 속에서 수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내 딸로 살겠다면 이 모든 걸 덮었어야지. 왜 굳이 지옥을 보려 하니? 수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차도현을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없었다. 오직 광기 어린 침착함만이 서려 있었다. 지옥이요? 아버지가 계신 이곳이 이미 지옥인데 더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수아는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쏘세요. 여기서 절 죽이면 아버지는 유일한 후계자를 잃는 거고 전 준호 씨 곁으로 가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죽으면 제가 미리 설정해둔 프로그램이 내일 아침 전 세계 언론사에 이 지하실의 모든 기록을 전송할 거예요. 신화그룹은 그 순간 끝장나겠죠. 차도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아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다. 선택하세요. 저와 함께 이 지옥에서 춤을 추실 건가요? 아니면 저와 함께 불타 죽으실 건가요? 차도현은 천천히 총을 내렸다. 그리고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역시 내 딸이다. 너라면 내 제국을 줄 가치가 있어. 두 괴물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충돌했다. 일막의 막바지. 이제 수아는 차도현의 딸이 아닌 그와 대등한 악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제11화 붉은 이사회. 신화건설본사 45층 이사회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수아가 거머쥐어야 할 먹잇감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사들의 시선은 수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차도현의 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강태옥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수아 대표. 차도현의 오른팔이자 신화건설의 부사장 최원석이 입을 열었다. 그는 수아를 깎아내리기 위해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탁자에 내던졌다. 대표님이 취임한 후 신화건설의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대표님이 내세운 정의로운 경영이 우리 기업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당신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수아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사회실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여유롭게 웃으며 최원석을 바라보았다. 최 부사장님, 그 서류들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시죠? 이사들의 눈이 휘동그레졌다. 최원석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게 무슨? 제가 사퇴하려고 만든 서류들입니다. 제 사퇴서와 함께 최 부사장님과 당신이 지난 10년간 신화건설에서 횡령한 비자금 내역서,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챙긴 뒷돈 내역서까지. 오늘 검찰로 넘어갈 거거든요. 수아는 서류들을 다시 주워 최원석의 앞에 밀어넣었다. 저는 사퇴할 생각 없어요. 이사님들, 지금 이 시간부로 최원석 부사장은 해임입니다. 찬성하는 분은 지금 손을 드시고, 반대하는 분은 최 부사장과 함께 검찰청에 가서 진술서나 쓰시면 됩니다. 이사회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러나 최원석을 따르던 이사들은 이미 수아가 며칠 전부터 개별적으로 접촉해 차도현의 몰락이라는 카드를 보여주며 포섭해둔 상태였다. 1명, 2명, 망설이던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다. 최원석은 얼굴이 퍼렇게 질려 수아를 노려봤다. 이게 무슨? 회장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괴물은 괴물끼리 알아본다잖아요. 수아는 이사회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 최원석이 끌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심장이 차도현의 심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제12화 거울 속에 비친 진실. 이사회 승리 직후 수아는 저택 지하에 숨겨두었던 준호의 비밀 통로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이제 차도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비밀 회로를 직접 통제하고 있었다. 그때 통로 깊은 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수아는 품 안에 작은 호신용 총을 꺼내들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낡은 휠체어에 앉은 뼈만 남은 노인이었다. 그녀의 눈은 멀어 있었고 입술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수아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지금의 수아, 그리고 수아가 가진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섞어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노인은 수아의 목소리에 몸을 떨었다. 수아, 내 딸 수아니?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노인을 안았다.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차도현의 지하 감옥에 살아있었다. 차도현은 수아를 찾기 위해 그녀를 죽이지 않고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가둬두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망쳐 수아야. 차도현은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야. 그는 껍데기를 만들어 너를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너의 영혼을 죽이고 신화의 로봇으로 만들려고. 어머니의 옷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수아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지만 그 뒤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신화의 진짜 주인 강준호의 아버지. 수아는 경악했다. 죽은 남편 강준호가 단순히 차도현의 요원이 아니라 차도현이 30년 전 빼앗았던 진짜 신화그룹의 정통 후계자의 아들이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수아에게 접근했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녀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준호는 죽음으로써 자신을 희생하고 수아에게 이 거대한 복수의 판을 넘겨준 셈이었다. 준호 씨. 수아는 어머니를 안고 복수를 맹세했다. 어머니는 차도현의 광기의 산물이었고 수아는 그 광기를 끝낼 마지막 칼이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낼 거예요. 아버지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거짓된 제국을 제가 오늘 밤부터 불태울 거예요. 수아는 지하 통로를 빠져나와 차도현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신화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와 죽은 남편의 유지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차도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수아가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수아야, 이제 다 알아버렸나 보구나. 네, 모든 걸요.
당신이 준호 씨를 왜 죽였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가뒀는지, 그리고 신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차도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없었다. 오직 광기 어린 갈증만이 가득했다. 그럼 이제 게임을 끝내자. 네가 죽어야 내가 신이 되는지, 내가 죽어야 네가 진정한 왕이 되는지. 일막의 마지막을 향해 두 괴물은 서로의 목을 겨누는 마지막 대치를 시작했다. 복수하는 딸, 2막, 숨겨진 혈통. 제13화, 무너진 성벽 너머의 진실. 차도현의 지하실. 서늘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수아는 어머니를 보축하며 생각했다. 이 비참한 감옥이 그녀의 고향이었고 차도현이 30년간 쌓아 올린 신화그룹의 토대였다.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했고 눈은 먼지 쌓인 옛 기억을 더듬듯 허공을 향해 있었다. 수아야, 차도연이 나를 죽이려 했을 때 준호의 아버지가 나를 구했어. 그는 원래 신화의 진짜 주인이어야 했지. 어머니의 말은 충격이었다. 30년 전 차도현은 자신의 형제인 강준호의 아버지, 당시 신화그룹의 정통 후계자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찬탈했다. 그 과정에서 준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준호를 수아와 함께 몰래 빼돌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숨겼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행위였다. 수아는 깨달았다. 그녀와 준호의 결혼은 우연이 아니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수아를 신화의 심장부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던 것이다. 준호 씨,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지키러 온 기사였군요. 수아는 어머니를 비밀 요양시설로 옮긴 뒤 다시 청혼제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도현의 딸로서의 방황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신화의 찬탈자, 차도현의 목을 칠 준비가 된 진짜 후계자의 눈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차도현의 집무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잘 숨겼느냐? 차도현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수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아버지는 참으로 관대하시네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와 딸을 30년간이나 지하에 묻어두고도 이제 와서 다시 연기를 하시다니요. 차도현은 잠시 찻잔을 멈췄다.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하게 경련이 일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너를 찾기 위해 내가 흘린 피와 땀이 얼마인지. 그건 너를 구하기 위한 내 나름의 방식이었다. 아니요, 그건 집착이에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유일한 전리품인 나를 다시 당신의 성 안에 가두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수아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건 신화그룹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준호 씨 아버지의 유언장이죠. 이제 신화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죽인 형제의 아들 준호 씨의 대를 이은 저입니다. 제14화 각성하는 사냥꾼. 차도현의 얼굴에서 서서히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비웃듯 박수를 쳤다. 그래, 이거다. 내가 원했던 후계자는 징징대는 딸이 아니라 내 목을 노리는 맹수였지. 그런데 수아야, 네가 가진 그 서류들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신화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너가 그토록 사랑했던 준호의 유산도 휴지 조각이 될 텐데. 상관없어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이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모든 걸 불태울 거예요. 수아는 즉시 그룹 내 계열사 사장들을 소집했다. 그동안 준호의 아버지가 남긴 인맥, 즉 신화그룹의 원로들이 수아의 뒤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차도현의 비정한 경영 방식에 질려있던 참이었다. 이사님들, 차도현 회장이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수아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차도현의 30년 전 범죄 행각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차도현이 자신의 형제를 직접 살해하는 순간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그때 차도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모장한 보안팀이 따르고 있었다. 이게 네가 준비한 복수냐? 참으로 소꿉장난 같구나. 차도현은 권총을 꺼내들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는 끝까지 이렇게밖에 못하시나요? 힘으로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그 낡은 방식. 수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사회실 내부의 조명을 끄고 비상전력을 차단해둔 상태였다. 그리고 사전에 매수해둔 보안팀장이 차도현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이제 누가 신화의 주인인지 투표로 결정하죠. 수아의 손짓에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차도현이 키워온 제국이 그가 가장 신뢰했던 수아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제15화 혈통의 비밀, 그 잔혹한 서사. 차도현은 쫓겨났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물러날 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과 해외 인맥을 총동원해 수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룹의 회장직에 올랐지만 그룹 내부는 차도현을 따르는 세력들의 쿠데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언론은 살인자의 딸이 찬탈한 왕자라며 수아를 공격했다. 수아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출생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수아는 단순한 차도현의 자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는 신화그룹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천재적인 유전자가 주입되어 있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수아는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다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납치되었던 이유, 그리고 자신이 고아원에 버려졌던 이유는 그녀가 실험체였기 때문이었다. 신화그룹은 인류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인간을 병기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중심에 수아의 부모님이 있었고 수아는 그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수아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느끼는 그 차가운 냉혈함, 비상한 두뇌 회전, 감정을 배제하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실험의 부작용이었다. 수아는 결심했다. 단순히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화그룹이 그동안 저질러온 인류에 대한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괴물의 유전자를 끊어내기로. 그녀는 윤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민 씨, 신화그룹의 모든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제가 죽더라도 그 데이터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하세요. 아가씨, 무슨 뜻입니까? 죽다니요? 제 몸 자체가 증거예요.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니까. 제16화 피 속에 흐르는 괴물. 수아는 신화그룹의 지하 비밀 연구소, 일명 블랙룸의 문을 열었다. 30년간 차도현이 세상의 빛을 차단하고 버려온 인체 개조 실험의 현장이었다. 수천 개의 배양관 속에서 잠든 기형적인 생명체들, 그리고 수아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복제 자아들. 수아는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만 상처는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아물기 시작했다. 이게 내가 가진 진짜 힘이었어.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신경계가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감정을 거세하고 오직 생존과 효율만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신체. 차도현이 그녀를 극진히 대접했던 이유는 그녀가 그의 친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살아있는 궁극의 병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차도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알았느냐, 수아야. 너는 내 딸이자 내 걸작이다. 인간의 나약함을 거세하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 태어난 진화의 정점.
그게 바로 너야. 차도현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수아의 상처난 손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세상의 도덕, 윤리? 그런 건 강자들이 만들어낸 족쇄일 뿐이지. 너는 그 족쇄를 끊어내고 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나랑 같이 세상을 다시 설계하자. 수아는 그를 밀쳐냈다. 하지만 차도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네가 나를 죽이면 너도 죽는다. 네 몸속에는 6개월마다 투여받아야 하는 안정제가 흐르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그 약의 배합법도 영원히 사라진다. 너는 6개월 뒤에 서서히 뇌가 녹아내리며 죽게 될 거야. 수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것이 차도현이 그녀에게 걸어놓은 마지막 족쇄였다. 복수라는 이름의 사냥개에게 목줄을 메어두었던 것이다. 제17화 시한부 사냥꾼의 반격. 6개월. 수아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180일이었다. 그녀는 청운제의 집무실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었다. 재민 씨, 이제부터 모든 자원을 동원해요. 신화그룹의 생명공학연구소. 그곳의 모든 서버를 털어요. 그리고 차도현의 안정제 배합법을 찾아요. 6개월 안에 못 찾으면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윤재민 변호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만약 찾지 못한다면 차도현과 함께 자폭할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먼저 뺏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걸 보면 미쳐버릴 테니까요. 수아는 즉시 신화그룹의 생명공학 부문을 분할 매각하겠다고 공표했다. 신화그룹의 핵심 수익원이었던 이 사업을 파기하는 것은 차도현에게는 자신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수아, 미쳤나? 그건 신화의 미래다! 차도현이 집무실로 들이닥쳤다. 수아는 서류를 태우며 차갑게 대꾸했다. 미래, 아버지, 이건 아버지의 장례식 준비예요. 아버지가 30년 전 준호 씨 아버지를 죽였듯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죽일 차례예요. 당신이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회사가 잿더미가 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걸 보고 싶거든요. 차도현은 격분하여 수아의 멱살을 잡았다. 너는 죽어! 6개월 뒤에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그 6개월 동안 저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거지로 만들 거예요. 신화그룹의 주주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 권력이 오물통에 처박히는 걸 보여드린 뒤에 저는 웃으면서 죽을게요. 수아의 눈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것은 차도현이 가르쳐준 괴물의 눈빛이었다. 이제 수아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담보로 걸었다. 그녀의 혈관 속에서 흐르는 피는 차가운 병기의 것이었지만 그 피가 향하는 곳은 오직 차도현의 심장이었다. 이사회는 수아의 광기 어린 경영 방침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차도현이 실각했다는 소식에 하나둘씩 수아의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수아는 뱀처럼 교활하게, 사자처럼 잔혹하게 제국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제18화 그림자 속의 사냥꾼. 차도현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걸작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수아를 제거하기 위해 그룹 내의 비밀 살인 조직 백색 기사단을 불렀다. 수아를 죽여라. 고통 없이, 흔적 없이. 그날 밤 수아는 청운제를 나와 신화 바이오 연구소로 향하던 중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강변북로. 그녀의 차 뒤로 검은색 세단 2대가 달라붙었다. 그들은 번호판도 없었고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다. 그들은 수아의 차를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였다. 타이어가 타는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수아는 핸들을 꺾으며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뇌는 초고속으로 회전했다. 6개월 시한부 인생,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녀에게 두려움은 사치였다. 수아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죽고 싶으면 따라와봐. 그녀는 차를 급선회해 역주행으로 진입했다. 마주오는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고막을 때렸지만 수아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킬러들의 차가 당황하며 속도를 줄이는 순간 수아는 차를 180도 회전시켜 그들의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차가 전복되었다. 수아는 피가 흐르는 머리를 부여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쓰러진 킬러 중 한 명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누가 보냈지? 차도연이야? 킬러는 피를 토하며 비웃었다. 회장님은 당신이 괴물인 걸 알면서도 당신을 죽여야 우리가 살 거라 했어. 수아는 킬러의 총을 빼앗아 그의 발치에 쏘았다. 가서 전해. 내가 괴물인 건 맞는데 그 괴물을 만든 건 당신의 회장님이라고. 이제 사냥의 순서가 바뀌었으니 숨으라고 해. 수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그녀의 피 속에서 안정제가 요동치고 있었다. 6개월, 그 시간이 그녀를 더욱 잔혹한 사냥꾼으로 만들고 있었다. 복수하는 딸, 제19화, 무너지는 성벽, 그리고 윤재민. 수아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잦은 현기증과 코피,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청운재의 집무실, 수아는 책상 위에 떨어진 붉은 핏방울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재민이 들어왔다. 그는 수아의 창백한 얼굴과 바닥의 혈흔을 보곤 굳어버렸다. 아가씨! 그는 달려와 수아를 부축했다. 수아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괜찮아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차도연이 보낸 킬러들까지. 아가씨가 죽으면 준호 씨가 원하던 세상도 없습니다. 윤재민의 목소리에는 복수 대행자로서의 냉정함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는 수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준호 씨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살길 바랬어요. 신화그룹의 주인 따위가 아니라 그냥 이수아로서 행복하길 바랬다고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내 몸속에 흐르는 피가 내 어머니를 죽이고 준호 씨를 파괴했으니까. 이걸 끝내지 않으면 나는 평생 지옥에 살 거예요. 윤재민은 수아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제가 할게요. 제가 그 데이터를 폭로하고 제가 차도연의 비자금을 파괴할게요. 아가씨는 제 뒤에서 그냥 저만 믿고 숨어 계세요. 수아는 그를 응시했다. 차가운 괴물로서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존재. 재민 씨,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를 꼭 부탁해요. 그리고 내 장례식엔 차도연이 울게 만들어줘요. 내 죽음이 그의 가장 완벽한 패배가 되도록.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는 복수라는 비정한 목적과는 다른 서글픈 사랑의 형태였다. 하지만 그 온기조차 지금의 수아에게는 사치였다. 그날 밤 수아는 윤재민이 몰래 가져온 차도현의 개인 금고 열쇠를 받아들였다. 그 금고 안에는 6개월 안정제의 배합법뿐 아니라 차도현이 지금까지 죽여온 모든 이들의 명단이 적힌 사망 노트가 있었다. 수아는 혼자서 그 금고로 향했다. 이제 정면 돌파였다. 차도현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뺏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 그것이 수아의 2막 마지막 설계였다. 제20화 판도라의 금고. 지하 5층 차도연의 개인 금고는 거대한 강철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아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을 이용해 지문인식기를 통과했다. 30년간 차도연이 쌓아올린 모든 죄악이 그 육중한 문 너머에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온 것은 차가운 냉기와 함께 섞여 있는 역겨운 피비린내였다. 금고 내부에는 단순한 서류뿐만 아니라 차도현이 제거한 정적들의 유품이 전시되듯 놓여 있었다. 수아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준호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차도현의 비자금 장부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옆에는 6개월마다 투여해야 했던 안정제의 원액과 배합법이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찾았다. 그녀가 배합법을 확인하는 순간 금고의 조명이 일제히 붉게 변하며 사이렌이 울렸다. 차도현이 파놓은 최후의 덫이었다. 금고 입구로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차도현이 천천히 그들 사이를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수아야, 너는 끝까지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곳은 네 무덤이 될 거다. 네가 배합법을 가져가는 순간 이 금고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진공 상태가 될 테니까. 차도현의 눈에는 슬픔조차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걸작을 파괴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었지만 쏠 수 없었다. 그녀의 혈관 속에서 안정제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아버지는 정말 괴물이군요. 딸을 6개월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다시 버리겠다니. 딸, 너는 처음부터 나의 소유물이었다. 내가 널 만들었고 내가 널 죽인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배합법이 담긴 유리병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걸 부수면 아버지도 다시는 배합법을 찾을 수 없겠죠? 내가 죽으면 이 지식도 사라져요. 그럼 아버지의 그 병기들도 전부 고철이 되겠지. 나랑 같이 지옥으로 가요, 아버지. 그녀의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차도현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자신의 완벽한 피조물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자폭하려는 그 결단력을 처음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제21화 무너지는 제국의 몰락. 수아가 금고 안에서 차도현과 대치하고 있을 때 바깥 세상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윤재민 변호사는 수아의 명령대로 금고에 침입하기 직전 확보해둔 모든 증거를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실시간 뉴스 화면마다 신화그룹의 살인 기업 실체, 차도현 회장의 정적 살해 기록이 대문짝만하게 걸렸다. 금고 안의 차도현은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수천 통의 알림 메시지를 보며 넋을 잃었다. 주가는 이미 하한가를 쳤고 검찰은 청운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었다. 내 제국, 내 제국이! 차도현이 절규했다. 그는 수아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지하 5층의 환기구가 폭발하며 화염이 들이닥쳤다. 윤재민이 미리 설치해둔 폭파 장치였다. 아가씨, 이쪽이에요. 윤재민의 다급한 외침에 수아는 비틀거리며 금고를 빠져나갔다.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차도현은 자신의 비자금 서류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수아는 잠시 그를 돌아보았다. 30년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향해 웃음 지었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그 파멸을 지켜보는 사신이 되어 있었다. 청운제 정원으로 탈출한 수아의 앞에는 화려했던 저택이 불길에 휩싸인 채 무너지고 있었다. 수백억 원짜리 저택은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아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 비는 일화에서 남편 준호의 장례식장에 내리던 비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안도감이 흐르고 있었다. 다 끝났어. 준호 씨, 당신이 원했던 자유가 이거였을까? 윤재민은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우산을 받쳐들었다. 이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신화의 적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요. 수아는 자신의 혈관 속으로 빠르게 퍼져가는 안정제의 잔재를 느꼈다. 6개월.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시간의 무게를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차도현은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아니, 그가 살아남았더라도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화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다. 수아는 윤재민의 손을 잡고
불길을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이제는 이름 없는 여인으로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차례였다. 비 내리는 밤, 신화의 성벽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제22화 불 속에서 기어 나온 악마. 신화그룹의 본가 청운제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재벌가의 비극적 자멸이라 칭송했다. 그러나 수아는 알고 있었다. 차도현이라는 괴물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수아와 윤재민은 강원도 깊은 산골, 버려진 작은 오두막으로 숨어들었다. 수아의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다. 가끔씩 찾아오는 마비 증세는 그녀의 팔다리를 굳게 만들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핏줄이 검게 변해가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어디로든 가야 해요. 아가씨, 차도연의 측근들이 아직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윤재민의 말에 수아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재민 씨,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그 불길 속에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공식적인 죽은 사람이죠. 복귀할 수 없는 추락을 맛봤을 겁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다. 차도현에게 복수란 잃어버린 제국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킨 수아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임을. 어느 날 밤 오두막 근처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훈련받은 살인자들의 발소리였다. 수아는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무기를 꺼냈다. 그것은 총이 아니었다. 준호가 남긴 데이터 중 아직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차도현의 생명공학 연구 실체가 담긴 마이크로칩이었다. 재민 씨, 내가 시간을 끌게요. 이 칩을 언론에 넘겨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안 됩니다. 아가씨 몸 상태로는 킬러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나를 괴물로 만든 건 아버지이고 그 괴물을 죽이는 건 나예요. 내 몸속에 피가 끓고 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 방식대로 끝낼 수 있겠네요. 수아는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안개 낀 숲속에서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조용히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다. 제23화 마지막 조각. 수아는 킬러들의 총구 앞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혈관 속에서 흐르던 안정제가 완전히 바닥났다. 이제 뇌가 녹아내릴 듯한 고통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이 그녀의 감각을 극한으로 예민하게 만들었다. 킬러들이 총을 쏘았다. 수아는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려 나무 뒤로 숨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금고에서 챙겨왔던 6개월치 분량의 안정제, 그리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자폭제였다. 차도현, 당신이 원하는 걸 줄게. 수아는 킬러들 사이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목적만을 향해 움직이는 살인 병기였다. 킬러들을 차례로 제압하던 수아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얼굴 절반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노인이었다. 차도현이었다. 그는 이제 권력의 정점이 아닌 복수심 하나로 연명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수아야, 너는 내 실패작이다. 내가 너를 죽여서 나의 실수를 지우겠다. 차도현은 수아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다. 수아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속에 마지막 남은 자폭제가 든 유리병을 그의 입안에 털어넣었다. 이건 당신이 만든 약이야. 당신이 가장 잘 알겠지. 이게 몸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차도현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다. 수아의 몸에서도 열기가 치솟았다. 우리는 같이 가요, 아버지. 이제 이 실험은 끝이에요. 두 사람은 숲속에서 엉겨붙은 채 쓰러졌다. 화염이 일고 수아의 몸은 서서히 식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시야에 윤재민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물 젖은 얼굴이 희미해질 때 수아는 비로소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20년 전 납치되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준호 씨, 나 갈게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수아의 손에서 칩이 떨어졌다. 그것은 윤재민의 발치에 닿았다. 그것으로 신화그룹의 모든 비극과 생체 실험의 기록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차도현의 제국은 멸망했고 그 제국을 만든 괴물과 그 괴물이 만든 병기는 그렇게 숲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제24화 안개 속으로 사라진 이름. 수아의 몸은 서서히 차가워졌다. 숲속의 안개는 그녀의 핏자국을 지우려는 듯 더욱 짙게 깔렸다. 차도현은 그녀의 품 안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을 붙잡으려 발악하다가 결국 수아와 함께 굳어버렸다. 윤재민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아의 손에서 떨어진 마이크로칩을 보았다. 그것은 수아가 자신의 목숨과 바꿔 세상에 던진 마지막 정이었다. 이제 정말 자유네요, 아가씨. 그는 수아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다. 평생 괴물로 길러졌으나 죽는 순간에는 가장 인간다운 선택을 했던 한 여자의 마지막은 그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은 신화그룹의 추악한 생체 실험과 차도현의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다. 신화그룹은 해체되었고 수아가 남긴 마이크로칩 덕분에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게 되었으며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그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이가 이수아라는 이름의 차도현의 실험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름 없는 복수자로 남았다. 에필로그. 꽃이 피지 않는 자리. 신화그룹의 본가 청운제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화려한 저택 대신 작은 추모공원이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곳이 어떤 지옥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범한 공원일 뿐이었다. 윤재민은 매년 봄 이곳을 찾는다. 그는 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햇볕 한 줌 들지 않던 그 지하 통로 위에 작은 꽃을 심었다. 비록 그곳은 오랜 세월 악의 토양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문득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왕관도 복수도 아니었을 텐데. 수아는 평생을 타인의 도구로 살았고 복수의 칼로 살았지만 그녀의 영혼만큼은 준호와 함께 평범한 연인이 되어 그가 꿈꾸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는 더 이상 괴물도 피냄새도 복수도 없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수아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잊혔지만 그녀가 뿌린 씨앗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그렇게 신화라는 이름의 신화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잔해 위로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외전, 안개 너머의 시간, 우리가 꿈꿨던 계절. 수아에게 사후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곳은 소란스러운 천국도 고통스러운 지옥도 아닌 아주 작은 카페일 것이다. 작은 종소리가 울리며 카페 문이 열렸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 자리, 준호가 미리 내려놓은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아는 낯선 익숙함에 이끌려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늦었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7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수수하고 다정한 미소였다. 길을 좀 헤맸어. 안개가 너무 짙어서. 수아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핏줄을 타고 흐르던 검은 도끼도, 6개월이라는 시한부의 시간도, 심장을 조여오던 복수심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여자의 손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차도현도 신화그룹도 차가운 실험대도 없는 세상. 그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다. 준호 씨, 당신이 나를 살렸던 건 단순히 임무 때문이었어? 준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그곳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너를 지켜보며 내 인생이 처음으로 나의 것이 된 기분이었어. 괴물로 태어난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건 수아 너였거든. 수아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던 손으로 이제는 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우리 여기선 그냥 살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래. 이름 없는 길을 걷고 맛있는 밥도 나눠 먹고 가끔은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늙어가자. 그날 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집으로 돌아갔다. 작지만 정원이 있는 집. 수아는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할 필요도 누군가로부터 도망칠 필요도 없었다. 준호는 퇴근길에 수아가 좋아하던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왔다. 수아는 부엌에서 찌개 냄새를 풍기며 그를 맞이했다. TV에선 신화그룹의 몰락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수아는 텔레비전을 껐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안개는 겉였다. 준호 씨, 나 이제 안 무서워. 응, 내가 옆에 있잖아. 수아는 준호의 품에 안겨 긴 잠에 들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악몽에서 깨어나 비로소 시작된 긴 평화였다. 마지막 에필로그. 흩어진 기억들. 현실의 윤재민은 추모공원을 꽃밭을 정리하다가 흙 속에 묻혀있던 작은 낡은 브로치를 발견했다. 수아가 준호와 처음 만났을 때 머리에 꽂고 있었던 시장에서 산 싸구려 장식품이었다. 그는 그것을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화려한 보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고 있었다. 행복하길 바랄게요. 두 사람 다. 윤재민은 브로치를 다시 꽃밭 깊숙이 묻어주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공원을 떠났다. 바람이 불어와 수아의 이름이 적힌 작은 비석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수아는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다. 그녀의 복수는 타인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었음을. 신화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바람이 된 여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졌다. 오직 벚꽃이 피어나는 봄날의 따스한 공기만이 그녀를 기억할 뿐이다.